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전투 얘기를 좀 해볼까요? 프랑스로 들어간 그 히틀러가요. 1940년 6월 19일 날 연합국 전쟁위원회 회의록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한 내용이 뭐냐면은 소련의 핀란드 침공을 빌미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으로 들어가서 벨기에나 프랑스 대신 스칸디나비아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영국 공군은 중립국인 터키의 바쿠를 공격해서 석유지대를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UPI가 전달한 내용인데 거기에 또 3년 이상 전쟁을 해야 한다는 합의한 서류가 있었다. UPI의 기사가 옳다면 UPI는 뭐 오를 수밖에 없죠.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인 그 프랑스를 피해서 중립국을 선택하려고 했다. 전쟁을 3년 이상 끌어서 돈을 벌려고 했다. 그런 거죠. 실은 그 UPI의 그 기사와 상관없이 모든 정황이 그렸어요. 스칸디나비아 침공에 프랑스가 굉장히 앞장섰거든요. 또 바쿠 폭격 계획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영국의 소련 대사 마이스키가 영국이 3년 이상 전선을 확대할 거라 그랬고, 이게 그 전쟁의 프로젝트를 기획한 페이비언 협회의 자금 동원적 3년 계획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죠? 물론 이제 1940년 5월 달에 계획이 변경돼서 미국을 참전하는 걸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바꿨습니다만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노르웨이로 들어간 독일이 결국 스칸디나비아를 전쟁터로부터 구해준 게 되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뒤통수 치는 거예요. 미국의 루즈벨트는 말이에요. 1940년부터 이미 드골의 그 북아프리카 레지스탕스하고 반독, 막심 베강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이 비시정부 사령관인데 이런 사령관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접촉을 했냐면 그 프랑스의 그 비시정부를 북아프리카로 임시정부로 옮겨라. 그래서 프랑스를 텅텅 비게 만들어라. 그쪽을 쳐들어가겠다. 응? 그 영국도 포기하고 독일도 포기했던 그 비슈 프랑스를 미국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설득을 했을까? 미국이 프랑스를 텅텅 비우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당연히 프랑스를 완전 다 전쟁터로 만들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렵다고 봤으니까 이탈리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들어가려면 이제 어딜 주둔해야 되나? 북아프리카로 들어가야죠. 예. 미국은 유럽의 전장 환경이 더 악화될 때까지를 기다렸죠. 1차 세계대전 때하고 똑같아요. 이미 투자된 전쟁 자금하고 채권이 무르익기를 기다렸고, 뭐 그동안에 유럽 대륙에다가 무기를 팔고 리스도 하고, 나중에 이제 리스한 거는 이제 추후 계산해서 참전해서 만사를 통제하고자 했죠. 또 루즈벨트 생각은 그랬고, 또 처칠 생각은 수에즈 운하하고 중동을 먼저 보호하려 했다는 거죠. 정작 싸울 곳은 유럽이었지만 이 두 놈의 대가리가 자꾸 딴 데로 가 있었다고. 지중해로 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 전쟁 선포하고 나서 그 아이젠하워가 북부 프랑스에 5천 대의 비행기를 보내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독일을 몰아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북아프리카는 왜 들어가냐고. 처칠이야 뭐 1차 세계대전 때부터 그랬잖아요. 수에즈 운하 지키고 영국군 뭐 자체 군수품 75%를 생산했던 인도가 이제 백길 들어오는 게 그쪽이니까 이제 이쪽 들어서 먼저 막자는 것이고요. 게다가 또 루즈벨트를 설득하기를 신병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미군이 신병들이니까 실전 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저 북아프리카에 그 이탈리아군이라고 아주 형편없는 군대 있으니까 그냥 연습 게임부터 해보자 그랬다고. 실제로 영국군한테 이탈리아군이 박살이 나는데 70대 1로 깨지잖아요. 설득이 되죠. 근데 실은 뭐 루즈벨트도 생각이 같았어요. 전쟁터를 빙글빙글 돌리는 거야. 뭐 미국은 뭐 태평양 일본에다가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유럽은 여전히 병참 공급 시장이었고 유럽에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었죠. 근데 독일이 그냥 선전포고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유럽에 들어가는 핑계가 생긴 거지. 즐거웠지 뭐 처칠하고 루즈벨트는. 그래서 자기들만의 전략을 이제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아프리카 상륙 작전이 횃불 작전이라 그러는데요. 이게요, 원래가 대통령이고 총리가 전쟁터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 작전을 수행해. 근데 처칠하고 루즈벨트가 동시에 합동참모본부한테 직접 건의한 게 바로 이 횃불 작전이야. 이게 세계적으로도 예외적인 일이라고요, 이게. 응? 히틀러의 총통이잖아요. 히틀러는 이제 군사 총사령관이라고. 그러니까 그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어, 이 사람들은. 근데 첫 기착지는 꼭 그 북아프리카로 들어가자 그랬단 말이야. 목적이 다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돈 많이 쓰고 뭐 최대한 무기 쓰고 병참 쓰고 한 2년간 쓰다가 천천히 프랑스 남부나 이탈리아 올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그래서 프랑스 비시 정부의 북아프리카 총사령관 다를랑이라고 해요. 장 프랑스와 다를랑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북아프리카로 우리 들어올 거니까 길을 내달라 그랬어. 근데 너무 일찍 쳐들어와서 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협상을 다시 걸어오죠. 그래서 미국과 전투에 나서지 않겠다는 다를랑 클라크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클라크 협정이 협정상 나오면서 이 전쟁 끝나면 프랑스랑 북아프리카를 어떻게 식민지화할까 행복한 고민을 했다 그러죠. 이건 이제 루즈벨트의 고민과 똑같은 거였어요. 독일은 이제 비시 정부한테 신뢰를 잃었죠. 프랑스 정부한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손잡았잖아. 근데 프랑스 3대 제도 프랑스와 다르려면요, 애국심에서 독일도 싫고 미국도 싫단 말이야. 독자적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독일도 물리치고 싶으면 미국과 손잡을 수 있고, 미국을 물리칠 수 있으면 독일과도 손잡을 수 있었다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게 또 비시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였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독일한테 신뢰를 잃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프랑스 남쪽으로 내려가서 툴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프랑스 군함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 참모총 이 제독이 프랑스 해군에 그 자폭시켜 버렸어요. 전함 한 척, 순양함 두 척, 중순양함 4척, 경순양함 3척, 구축함 24척, 잠수함 10척을 모두 자폭시켜 버렸어. 역시 무관이네. 독일도 싫고 미국도 싫었어. 양놈이 모두 쓸라 그런다면 우리는 자폭시켜 버리겠다 그래요. 자폭시켜 버렸다고. 이게 굉장히 애국심이 센데 좀 딱딱한, 좀 역시 무관은 무관이야. 그래서 이쪽 저쪽 편에서 쓰지 않겠다고 하니까 루즈벨트하고 OSS하고 MI6가 공동 작전을 벌여갖고 이 사람을 암살시켜 버렸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로 쉽게 들어왔습니다. 서부 전선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그 유럽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모로코하고 알제리, 튀니지 거기에 와서 어슬렁거렸단 말입니다. 뭐 루즈벨트 머릿속에는 프랑스의 식민지를 빼앗고자 하는 속내도 있긴 했었고 병참 소비를 위한 목적도 있고 처칠이야 뭐 항상 지중해하고 수에즈 운하 방어하는 게 중동 방어하는 게 자기네들의 목적이었고요. 두 속내가 합쳐진 게 이제 북아프리카죠. 뭐 독일을 지중해로부터 포위하자든가, 뭐 스페인이 모로코로 쳐들어올지 모른다. 이거 다 개뻥 같은 핑계고요. 비시 프랑스 령이니까 저항도 없을 것이다. 믿으니까 북아프리카로 들어간 거지 뭐.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랬잖아. 너희들 거기서 뭐 하니? 야, 유럽 여기 와서 안 싸울 거야? 왜 거기서 난리야? 그래서 이 루즈벨트 이 북아프리카 진군은 오로지 개인적인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이 국가 대사가 아니라 실은 월가의 대사였죠. 미군은 원래가 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이 끝날 때 참전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유럽 국가들끼리 서로 싸워서 국력을 소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1942년 11월 달에 들어가거든요. 미군이. 근데 독일군은 이미 퇴각하려고 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1942년 11월 25일 날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한테 큰 전투는 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움직이지 말까요? 1944년까지 움직이지 마라. 2년간 좀 돈 좀 더 써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그 루즈벨트가 시킨 대로 처칠한테 1944년까지 나 큰 전쟁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보낸 군대도 고작 4, 5개 사단이 전부였고요. 이 뒤 속내를 모르는 이
영국의 몽고메리 이 바보는 자꾸 진격을 주저하니까 아이젠하워가 자꾸 진격을 주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의심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몽고메리하고 아이젠하워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가 또 뻥을 치듯이 두 장군 간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공과사 경쟁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 큰 그림의 맥을 못 잡았단 말이에요. 몽고메리 같은 사람은. 물론 아이젠하워도 대단하게 잡은 거 아니고 아이젠하워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 그림은 그 전쟁을 질질 끌자고 하는 중간 그림은 루즈벨트하고 처칠만 알고 있었고 아이젠하워나 몽고메리 뭐 메가더 뭐 이런 사람들 다 몰랐어요. 패튼 다 몰랐지. 그 무슨 뭐 저 수적으로 부리는 아이들한테 뭐 하려고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명령하면 끝이지. 유럽을 동시에 붕괴시킨다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루즈벨트는. 그래서 우방국인 소련을 도울 생각이 추워도 없었어요. 제 입으로도 뭐 그럴 생각이 없다 그랬죠. 난 그럴 생각 없다 그랬습니다. 소련은 서부 전선을 좀 열어달라고 자꾸 부탁을 했는데 서부 전선에 이상이 없어. 텅텅 비어 있어. 서부 전선은. 동부 전선에서만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처치를 시켜갖고 스탈린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 우리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고 계속 싸울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소련 편 이러면서 연락을 취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1943년 2월 달에는 말이에요. 동부 전선에서 홀로 고독하게 싸우고 있는 스탈린한테 극동으로 100대 비행기를 보냈다게. 아니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 이게. 응? 전쟁이 지금 강릉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비행기를 산둥반도로 보내주겠다는 거야 지금? 참 이상하네. 다 목적이 따로따로 도니까 그런 거예요. 스탈린이 뭐 알았겠어요? 몰랐지. 서부 전선을 열으라고 계속 그랬는데 안 열어줍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쿠하고요 루마니아 유전만 보호해도 전쟁을 좀 대비할 수는 있었어요. 쓸데없이 리비아로 쳐들어간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하도 도와달라고 얻어 터지고 있으니까 하도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독일이 이 가성비 떨어지는 북아프리카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고 올 들어간 게 이게 소탐 대실이란 말이야. 롬멜도 뭐 잘 알고 있었죠. 롬멜이 이제 그 전담 그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그 도와주는 전담 그 사단을 끌고 갔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전투에 끼어드는 게 참 좀 그랬죠. 롬멜은. 근데 이제 뭐 1942년 지중해 병참 라인 막히고 군대 수가 고작 8만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롬멜은 연승했죠. 응? 이 롬멜이 누굽니까? 1940년 프랑스 들어갈 때도 프랑스 쉘브르를 장악했을 때 적군수가 20배가 많았어. 근데 이틀 만에 320km나 진군했다고요. 이 북아프리카에서도 같은 조건 하에서 영국군을 쫓아내는데 140km를 진군합니다. 이틀 만에 140km를 진군했어. 영국군이 여기저기 다 흩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영국군을 이집트까지 밀어붙여버리죠. 그 전승 후에 남은 탱크가 100대가 채 안 됐던가 그래요. 응? 그래서 뭐 전투에서 참패해버린 영국군은 사령관을 2번씩이나 바뀌면서 이집트 알렉산드르에서 진을 치면서 보급을 받고 있었고 말입니다. 계속 들여보냈어요. 영국이 20만 명을 또 들여보내고요. 전차도 1000대를 더 보내갖고 토탈 전차가 1230대, 영국군이 총 23만 이렇게 돼 있었단 말입니다. 독일군 8만, 탱크는 고작 210대였어요. 그러니까 몽고메리가 엘 알라멘 전투라고 하는데 이 전투를 시작했을 때 또 자기는 또 독일 병원에 가 있었어. 다른 사람이 자기 사령관을 대신했는데 그 사람이 다 죽었어. 허겁지겁 다시 북아프리카로 돌아왔을 때 전차 절반이 다 파괴되어 있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영국군한테 4배 피해를 입혔지만은 뭐 잔여 90여 대의 탱크로 전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한테 전투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서쪽으로는 미군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히틀러한테 직접 와 보세요. 이게 전투할 지금 상황이 됩니까? 퇴각을 명령해 주십시오. 했더니 뭐 남은 한 사람까지도
목숨을 바쳐 싸우라 그랬단 말이야. 야, 이 히틀러가 이 인간이 이게 이상한 인간이네 그러면서 히틀러가 굉장히 친했다가 우정의 첫 균열이 간 게 바로 이때였어요. 롬멜은 명령을 거부해버렸지 뭐 거부하겠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전화 끊어버리고 퇴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엘 알라메인 전투는 그 자체가 바로 퇴각 전투예요. 그 퇴각하고 있는 독일군한테도 얻어 터진 게 영국군이었다고. 응? 그랬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연합군이 곧 이탈리아로 이제 넘어올 걸 알고 있었고 롬멜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퇴각하는 거지 뭐 이탈리아 거쳐갖고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철수를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헤르손에서 저기 러시아가 철수했잖아요. 근데 공격해서 이겼다 그랬지. 똑같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엘 알라메인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퇴각하는 거예요. 퇴각하는 전투라고 그게. 근데 뭘 이겼다는 거야. 이 첫 번째 이겼다 그러잖아요. 처칠이 야, 2차 세계대전 첫 승리가 엘 알라메인 전투라고. 그 전에는 매번 깨지다가 1942년 11월 달 요 첫 전투가 처음으로 이긴 전투라 그러면서 퇴각하는 독일군 꽁무니를 쫓은 주제에 무슨 아이고 참. 하여간 역사책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이런 내용을 서구 미디어나 교과서에서 찾기가 그렇게 드물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다 탈탈 털어갖고 뻥을 튀겨갖고 영국군이나 미군을 포장하는 이미지들이라든가 역사 교과서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의 그 반대편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이 좋아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반대편이 옳다는 게 아니라 역사책이나 미디어가 모두 한쪽 모습만 보여주니까 보이지 않는 반대편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 왜곡이 천지가 돼버린 이 교과서하고 저기 역사책하고 영화하고 미디어 드라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좋아서 제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독일군이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롬멜이 말이에요. 독일군이 그 퇴각할 때까지 영국과 미국, 호주 연합사단 전차 300대를 파괴해버립니다. 도망치면서 이렇게 파괴하는 건 난 처음 봤어. 그러니까 처칠이 사막의 쥐라고 불렀거든. 지네 영국군을 갖다가 사막의 쥐라고 불렀다고. 하도 일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처칠이 자기 군대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롬멜을 사막의 여우라고 불렀다고요. 역시 그 무관들은 달라. 아무리 적군이라 그래도 야 대단한 장군이다 그러면 존경하는 게 이제 무관들인데 그게 무관들의 어떤 전통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겼어야지. 1943년 2월 달에 미군하고 첫 전투를 가지게 되거든요. 카세린이라고 하는 거여서 롬멜이 끌고 나간 전차가 고작 10대였습니다. 10대. 이 독일 기갑사단이 그 10대 탱크로 미군 전차 180대를 파괴해버렸다고. 왜 이렇게 많이 파괴했냐면 퇴각한다고 해도 미군 탱크는 어차피 이탈리아를 거쳐갖고 유럽으로 들어올 거거든. 그러니까 미리 파괴해 놓는 게 좋다고 해서 마구마구 파괴한 건데 파괴한다고 파괴당해지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나서 롬멜은 3월 달에 유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도착한 게 패튼이야. 3월 패튼이라고. 롬멜은 사라지고 나고 롬멜 마지막 군대가 뒷공무니를 쫓아와서 이 패튼이 그래갖고 롬멜의 전차 부대를 뒤를 쫓으면서 마치 이긴 듯이 막 허풍을 떨었다고요. 롬멜이 다 철수하고 나서 지중해에 가서야 미군이 그때 가서 비로소 지중해에서 목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1943년 5월까지 북아프리카에 탱자탱자 머물렀습니다. 미군은 유럽에서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린 것뿐이야. 1944년까지 별다른 전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실상 튀니지라든가 이집트 북아프리카에서도 자유프랑스군, 영국군이 대다수 전투를 치렀어요. 호주군하고. 미군은 거의 폰만 잡았습니다. 패튼도 폰만 잡았고요. 담배도 못 피우는 주제에 파이프나 물고 허세 부리던 메가더랑 똑같다고요. 메가더도 태평양에서 일본 상대로 졸전에 졸전을 벌였잖아요. 지하 벙커에서 떨고 있어갖고 그때 별명이 뭐냐면 벙커 안에 겁쟁이였잖아. 메가더가 유럽의 함선하고 군대를 좀 빼서 태평양으로 보내달라고 징징징징 거렸죠.
근데 솔직히 이해는 가요. 패튼이나 메가드나 모두 루즈벨트의 그 이상한 전략의 희생자였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뭐 졸전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 응? 그만큼 물자가 얘네들은 물자 없으면 아예 전쟁을 못 해요. 닭돌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군은. 근데 연합군이 어차피 이탈리아로 들어갈 요량이었다면 아프리카에서 서성대지 말고 코르시카나 사르디니아, 뭐 시칠리를 폭격해서 독일군들이 있었으니까 폭격 공략해서 거기를 거점 삼아갖고 이탈리아에 직접 상륙하면 되는 일이야. 어? 안 그래요? 그리고 처칠은 이 이탈리아를 적국의 부드러운 아랫배라고 불렀어요. 공략하기 쉽다 이 말이지. 알고 봤더니 동탁의 아랫배여서. 응? 이 클라크 장군이 그랬잖아요. 웨인 클라크가 아니 뭐 부드러운 아랫배라 그러더니 막상 아랫배를 열어보니까 창자가 너무너무 질기다 이거죠. 참 전쟁 와중에서도 그 농담을 그렇게 해. 너무너무 질겼습니다. 예, 이 독일군의 반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독일군이 잘 막았기도 했겠지만은 영국, 호주, 미국, 프랑스, 북아프리카 군대가 오합지졸이어서 무려 2년을 끌어 이탈리아에서. 나 세상에 이런 경우는 처음 봤네. 얼마나 오합지졸이면 그랬을까? 시칠리아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칠리아에 들어갈 때도 1943년 9월 달에 들어가거든요. 2년 만에 북아프리카를 떠나갖고 이탈리아로 들어오는데 소련하고 독일의 병참이나 무기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되거든. 전쟁 급물살을 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이제 루즈벨트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은 이 졸전이라고요. 응? 1943년 7월 달에 이탈리아 그 시칠리아로 미군이 들어왔는데, 응? 게다가 또 7월 24일은 또 무솔리니가 실권했잖아. 25일 날은 또 독일군도 본토를 후퇴했어. 진격하기 얼마나 좋은 환경이야. 이탈리아 본토를 후퇴하는 독일군과 싸우는데 이 패튼하고 몽고메리가 무려 3주 동안 싸워요. 이런 졸전이 어딨냐고. 여기서 이제 미군들이 이제 신병들이 전쟁 신경증에 걸려들기 시작하고 꾀병을 이유로 북아프리카로 다 되돌아가겠다고 큰 난리를 쳤다고. 그래갖고 패튼이 저기 군인 2명을 데려다가 두들겨 팼잖아요. 그래갖고 정직되거든요. 시칠리아로 들어가는데 미국 마피아도 뭐 루치 루치아노라고 그러죠. 살바도레 루치아노가 미국 국무부랑 같이 합쳤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그 당시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던 루치아노를 꺼내줘 갖고 같이 그 OSS랑 전략을 짜가지고 시칠리아에 있는 현장 마피아 비지니라고 있어. 비지니를 시켜갖고 시칠리아 시민들을 겁박해서 길을 내달라 그랬다고. 어차피 시칠리아는 마피아가 통치하는 지역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시칠리아로 이제 시칠리아 마피아하고 미군 사령관들이랑 어깨 동무하면서 짝짝꿍 잘 지내면서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에 시칠리아로 들어온 미국의 그 병참 곡물, 옥수수, 밀가루, 석탄, 술, 담배 이런 거 모두 빚진이를 통해서 암시장에서 거래됐고 그 암시장에서 거래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전 뉴욕 시장이자 미 국방부 보좌관 찰스 폴레티였어요. 미군 장교였습니다. 이런 마피아 거래가 나폴리 본토로 넘어와서도 계속되었단 말입니다. 참 역시 미국답죠. 그래서 미군은 그렇게 시칠리아에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본토로 넘어가게 되죠. 1944년 9월 9일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고요. 이제 독일군과 대척하겠다고 했죠. 이 좋은 환경에서도 미군은 어마어마한 해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살레르노에서 졸전을 거듭합니다. 웨인 클라크의 미 5군단 이게 24개 사단이나 되는데 헤르만 괴링의 독일군을 맞아갖고 포로만 2만 명이 잡히고 첫 전투에서만 포로가 12,000명이 잡히게 된다고. 해군과 공군이 있었기 망정이지. 이게 6개월 동안 이 이탈리아 남부에서 얻어 터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졸전을 치르게 돼요. 뭐 큰 전투는 없었는데요. 소규모 전투에서 매번 깨집니다. 11km 진격하는데 7주가 걸렸어요.
전투가 9월부터 시작했는데 그해 겨울을 지나가지고 1944년 1월 영미군하고 이제 폴란드 3군단이 합세해가지고 안지우하고 몬테카지노 전투를 들어가는데 그 전투도 5개월이나 끌고 앉아 있다고. 이게 독일군 1개 군단과 벌인 전투였어요. 그래서 안지오에서 미군은 병력 75%를 잃고 영국군 산하의 인도군한테 니네들한테 일을 넘겨버리고 도망쳐버렸다고요. 그래서 미군이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 그 카시노라고 있어요. 거기서 1500년 된 베네딕트 수도원 부순 게 가장 큰 공격이었다 이거죠. 이탈리아에서 영국군하고 미군이 그리고 또 프랑스 자유군이 어떻게 전투했는지는 몬테카지노가 상징적이에요. 529년에 언덕백에 베네딕트 최초의 수도원이 세워져요. 베네딕트 교단의 최초의 수도원이에요. 그게 카지노 언덕백이 위에 있었다고. 독일군이 거기를 장악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로 안 썼어요. 응? 이 수도원에 있는 혹시나 몰랐고 수도원에 있는 그 1400개의 고문서를 모두 바티칸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또 수도원에 혹시 총알 들어올까봐 수도원 저 바깥에다가 요새를 쳤지 수도원은 그대로 놔뒀어요. 응? 그래서 그 영미군이 저기 수도원을 폭격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수도 요새도 쓰지 않고 그리고 영미군이 봉우리를 차지한다고 해도 거칠어도 사용 못한다. 쳐들어오지 마라. 우리 요새는 딴 데 있으니까 그쪽에서 싸우자 그랬다고. 그러니까 또 5군단 클라크 장군도 맞다. 저기 요새 저 수도원을 이 독일군이 요새로 사용하지 있고 있지 않다. 그거 다 알고 있었고 교황청도 이 폭격 계획이 탄로가 나니까 마구마구 비판을 했다고요. 그래서 영미군이나 다 이 수도원이 세계적인 국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 고지점령에 이제 5개월 이상을 벌인 데다가 미 육군 2,100명이 탈환을 시도했다가 40명만 살아 돌아와. 그러니까 연합군이 모두 미치광이가 돼 있었지 뭐. 그래서 이탈리아 원정군 최고사령관 영국의 해럴드 알렉산더가 폭격해버리라 그랬어요. 그냥 폭격해버리라고. 그래서 100여 개의 미 공군 비행기가 1,150톤의 폭탄을 수도원에 투하합니다. 3시간 만에 잿더미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수도원 하나에 1,000톤 이상의 폭탄을 투하했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 남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독일군은 더 잘 됐지. 그동안 수도원 지켜주려고 아주 힘들게 바깥에서 요새하고 있다가 이제 다 폭격이 돼버렸으니까 그거를 요새로 써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영미군이 머리가 없었어요. 게다가 뉴질랜드군은 요새 밑에 역을 카지노 역을 접수했다고 의기양양했다고. 미친놈들이지. 500m 위에 고지에서 날아오는 폭탄 다 맞았잖아. 그거 고스란히 맞았잖아. 그래서 호랑이 굴로 자진해서 들어간 거를 자랑했던 영국과 미국군이었다 이 말이야. 아주 상징적입니다. 몬테카지노 전투라고 하는 게 도무지 독일군을 당해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카시노 마을에 그 760대 폭격기를 보내갖고 1,000톤의 폭탄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평방 1km당 12톤의 폭탄이 투하가 돼가지고 2,000명이 죽어요. 주민이. 그러면서 마을 사람도 죽지만 독일군도 죽을 것이라는 게 영미군의 계산법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탈리아를 장악하는데 무려 1년 10개월을 소비를 합니다. 35개 이상의 사단 병력이 독일군 20개 사단을 무려 2년간 놀아날 정도로 오합지졸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이 심각하게 패퇴해갖고 전력 75%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질 수가 없는 전쟁이라고 이게. 근데 계속 졌다고요. 게다가 해군, 공군 뭐 끝없이 지원을 해줬고 물자에도 불구하고 퇴각하는 독일군한테 이렇게 졸전을 벌인 게 바로 이탈리아 전투예요. 이게 미군 역사에서는 너무너무 창피한 거죠. 영국군도 그렇고. 이 창피한 역사를 두고 미국 역사가들이 온통 변명해 주기에 급급하죠. 이탈리아 지형이 연합군을 방어하는 데 유리했다든가 덥고 추웠다든가 땅이 질척했다든가 해안에 안개하고 구름이 너무 많아서 공중 지원이 어려웠다든가 끝없이 별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독일군은 얘네가 여기서만 그러는 줄 알아요? 1942년 싱가포르 함락할 때 일본군만 나타나면 도망쳤던 놈들이 영국군이라고.
사막의 쥐가 아니라 밀림의 쥐야 이제. 그렇게 도망을 쳤어. 또 그다음 역사학자들은 일본군은 밀림에 익숙했지만은 연합군은 그렇지 못했다라든가, 아시아의 산세가 험하다, 강이 많아서 보급이 힘들었다, 열기와 습기로 피부병이 시달렸다, 뭐 이따오 식으로 벌레가 많아갖고 진군이 어려웠다는 거야. 이거를 역사책에다 적어놔요. 그렇게 이 망조에 같다는 설명,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징징 짜는 역사라 그래요. Cry out loud history라 그런다고. 징징 짜는 역사. 제발 믿어달라는 거. 이 2018년에도 말이야, 미국 네오콘 잡지, 얼마나 국뽕 잡지야, 내셔널 인트레스트. 이 국뽕 잡지가 히틀러가 말이야 미군이 군인 정신과 능력보다 장비에 의존한다 그래서 나약하고 헐렁한 군대라 그랬는데 그렇긴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용감하게 싸웠지 않았느냐. 아이고 참, 정말 코미디도 뭐 어느 정도 코미디야지. 몬테카지노 전투에서 패배를 거듭한 미국군하고 영국군, 인도, 캐나다, 뉴질랜드 연합군들이 말이야 의욕을 상실을 해요. 그래서 이게 뻘짓을 해요. 뻘짓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북아프리카에서부터 뻘짓을 했는데 약탈 강간이 벌어진단 말이야. 이탈리아에서 가득 벌어지는 게 이게 패전병의 그 폐륜화적인 행동이라고. 응?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로 올라온 군인들이 국적도 매우 다양하고 전투 없이 돌아다니는 지역도 많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양민들을 약탈하고 강간했는지 명쾌한 보고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한 대 묶어가서 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초콜릿을 갖고 올 미군이라고 믿었더니 이게 악마가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탈리아 애들 평가가 있었고요. 1958년 모라비아, 알베르토 모라비아 소설 그 두 여인이라고 있어요. 이게 유명한 영화거든요. 소피아 로렌 나오는 영화인데 이제 이탈리아, 프랑스 자유군 소속 모로코 군인들이 대규모 강간을 저지른 사건을 이제 고발한 영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간당하는 소녀를 말리는 형제하고 부모들이 그 소녀 앞에서 살해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마리아 포르치오라고 하는 그 여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독일군이 저지를 악행의 6개월치를 한두 시간 만에 저질렀다고 고발을 했는데, 연합군이 저지른 1159건의 강간 기소 사건 중에 이게 기소가 됐다는 것도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요. 그중에 1035건이 모로코 군인들한테 저질러졌다. 미군이 저지른 거는 33건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군사법원은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 줄 알아요? 미군이 이탈리아 여성을 강간한 것은 연애 사건으로 넘어가 버렸고, 프랑스 모로코 군인들이 강간한 거는 범죄로 처리했다고요. 요놈들이 요 안에서도 이렇게 역사를 왜곡했다고요. 그래서 이 미군의 만행을 프랑스군한테 덮어씌우고 프랑스군의 만행을 아랍 지원군인 모로코 군인들한테 덮어씌운 게 바로 이 영화예요. 그 소피아 로렌이 여기서 오스카 주연 배우상을 받잖아요. 헐리우드의 극찬을 받아갖고, 게다가 이 사건을 갖다가 이 서방의 페미니스트들이 이게 마음대로 이용해서 아랍 여성하고 백인 여성의 고통이라고 인종주의 물타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했던 짓들이에요. 이거 저 언젠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더 커요, 문제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연합국의 이 강간, 약탈, 살해, 주민 살해에 관한 이야기는 이거는 짧게 끝낼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구하기 있죠. 거기 보면 베테랑 호바스 하사가 참가한 전투 지역의 흙을 기념으로 모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딱 세 군데죠, 그죠? 티니지, 이탈리아, 프랑스. 미군은 여기서밖에 전투 안 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게다가 각 지역의 중요한 전투에서 패전만 했을 뿐이지. 연합국하고 독일 측이 양쪽이 모두 인정하는 차원의 승전 기록은 전무합니다. 미군이. 누구나 다 승전이라 그러죠. 누구나. 에? 하지만 양쪽이 다 인정해야지 그게 승전이 되는 것이지. 전투 말하는 거예요. 전쟁 말고.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대부분이 독일과 소련하고 전쟁이었죠. 이거 뭐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거 자꾸 눈 감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1941년 6월부터 12월 독소전쟁 5개월이 조금 넘는 동안에 전방의 소련군 92%가 죽어갖고 다시 재충원됐습니다. 비행기, 탱크, 장갑차, 대포도 90% 전쟁 물자가 파괴됐어. 이 초반부에 독일군이 아주 파죽지세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독소전쟁 초기에 소련군이 이렇게 참패했다고요. 근데 서부 전선은 조용했죠. 좀 서부 쪽에서 전쟁터를 열어줬으면은 스탈린이 덜 힘들었겠지. 게다가 1943년부터 들어온 미국에서 그 공짜로 대여해준다는, 공짜가 아니라 나중에 감가상각 빼겠다고 하는 대여 무기가 형편없었고 고철로도 쓰기 어려웠고, 영국 공군이 뭐 좀 전투에 기여해준 게 있다면 그거 참 다행인 건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783개 전투 중에 607개가 독소 전투고요. 나머지 176개가 독일과 영국과 미군의 전투였다 이 말이죠. 1943년이 되면은요, 이미 독일은 이제 완전 패전에 이제 다가온 거예요. 1943년에 이미 여름에 이미 독일 전체 군사력의 80%가 날아가 버렸다고요. 그렇다고요. 병력은 말이에요. 1944년 봄에 들어오자마자 독일군 자체가 75%가 사라져 있었다고. 독일군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사한 325만 명의 독일군 10명 중에 9명이 소련군한테 의해서 사망한 겁니다. 물론 소련군도 이제 900만 명 가까이 죽었죠. 그래서 미군하고 영국군이 말이에요. 나머지 15%만 해결 보면은 간단하게 끝나는 전쟁이야. 그걸 해결을 못 보고 2년 동안 얻어 터지다가 전쟁을 질질 끌어버린 게 영국하고 미군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이 러시아를 초토화시켜서 동유럽을 국제금융 네트워크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했듯이 제2차 세계대전은 강력한 독일을 초토화시킨, 러시아를 통해서 초토화시킨 다음에 서유럽의 미래 통합시장을 초석을 놓으려고 했죠. 러시아를 이용해서. 그리고 설레발치는 거 봐요. 소련을 고전분투하는 소련을 그대로 가만 하나도 도와주지 않은 주제에 그냥 이빨린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떤 군대도 해낼 수 없는 일을 소련군이 했다 막 그러고 말이야. 이 25개 연합국을 전체를 합한 것보다 러시아가 독일군하고 장비를 더 많이 죽이고 깨부쉈다라고 루즈벨트가 또 얘기를 하고 말입니다. 참 이렇게 기만적이고 더러운 인간들이죠. 그렇죠? 정작 도와주진 않고 도와줄 수 있음에도 안 도와준 거잖아. 안 도와주고 북아프리카에서 어슬렁거리고 이탈리아에서 주민들 강간이라고 돌아다니던 애들 아니야? 얘네들이. 이게 영국군과 미국군이에요. 그때 미군이 그랬어. 이탈리아에서. 우리는 강간 부대다 그랬다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전에 1944년 5월까지 소련 영토는 거의 회복되었고요. 또 1943년부터 1944년 여름까지 소련군이 파죽 공세로 들어와서 유럽 대다수를 해방시켜버렸다고. 소련이 해방한 거란 말이야. 미군이 해방한 건 프랑스 하나밖에 없어. 또 베를린으로 들어간 게 러시아군이야, 미군이야? 러시아군이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이걸 끝없이 왜곡을 했습니다. 끝없이 왜곡을 했어.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는 자력으로 해방했고 말이야. 프랑스 하나밖에 없잖아, 해방했다고 하는 나라가. 근데 뭐가 지네가 승전국의 대표냐고. 승전국의 대표는 러시아지. 이게 전쟁 끝났을 때 1945년 5월 달에 승전국 대표가 누구냐라고 프랑스 사람한테 물어봤어. 프랑스가 미군에 의해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57%가 소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0년 지나니까요. 미국으로 바뀌어버리죠.
얼마나 이데올로기 그 미디어가 역사를 왜곡하고 떠들어댔으면 2004년에도 58%가 미국이 유럽을 해방했다는 이런 개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다고요. 응? 이게 무슨 역사에 이게 무슨 거락성이냐고. 그러니까는 러시아 과학원 나탈리아 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응? 참 정말 비아냥거리면서 세상에 언론이 어떻게 해서 동부전선에서 죽어간 700만의 러시아 군인보다 쾰른에서 죽어간 3명의 영국군을 더 크게 미워하니 종전일은 러시아군이 베를린 수도로 들어간 날이 종전일이지 어떻게 미군이 독일 땅 국경선 넘은 날이 그게 저기 종전일로 볼 수 있니? 응? 러시아군이 독일 여성을 겁탈한 사건은 느리고 독일 포로 소용소에서 굶어 죽은 수많은 러시아군은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잖아. 어? 독일도 그래. 독일도 어쩌면 그렇게 침묵할 수 있니 너희들 이러면서 상당히 그 좀 높은 차원에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응? 이렇게 역사가 왜곡되었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스탈린이 유럽을 해방했습니다. 예,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죠. 그러면 독일군은 어땠을까? 에너미 앳 더 게이트 같은 거 보면 영화 보면 말이에요. 그 독일의 어윈 케니 소령하고 소련의 그 바실리 차이체프가 같이 그 저격수들이 서로 자웅을 겨루고 그러잖아요. 이때 전선을 그렇게 하면 누비고 있을 때 미국 저격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독일군한테 사망합니다. 원래 저격수는 저격수를 저격하는 게 그 첫 번째 임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저격수는 다 죽었죠. 역시 저격이라고 하면 역시 소련군이에요. 일단 뭐 야, 눈이 그렇게 좋은가 봐. 독일군보다 훨씬 더 저격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잘 쐈어. 그래서 독일군들이 무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독일의 뭐 오터싱어인가 그래요. 그 유명 저격수가 하나 있는데 이 소련의 여성 저격수 있어 루드밀라 파브리첸코 이 여자를 찾아가서 죽이려 그러다가 이 여자 총에 맞아갖고 자기가 죽었어. 그러니까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영화는요, 실은 그 이 루드밀라 파브리첸코의 이야기를 남성으로 바꿔서 한 거예요. 응? 그래서 어윈 케니가 물론 이제 자이체프한테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데 뭐 명확한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딸을 만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 차이체프는 기억도 못했어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케니인지 누군지 잘 몰랐었고, 근데 그 케니 딸이라고 하니까는 혹시나 유해당할까봐 그냥 모스크바로 돌아가 버렸지. 하여간 이렇게 참 그 독일군들은 잘 싸웠어요. 물론 소련군도 굉장히 잘 싸웠고요. 근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지 둘이. 1944년 6월 29일 날 가장 잘 훈련되었다는 미군 제3기갑사단 독일군 첫 대결에서 전차 31대가 불타버리죠. 지옥을 맛본 거야 이게. 이게 하도 하도 터지다 보니까 진격을 2달이나 멈추게 된다고. 물자가 없어서 진군을 못한다는 그 핑계도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단 말이야. 1944년 독일 탱크부대장 비트만 뭐 유명하잖아요. 아주 전설이잖아. 이 사람은 1943년 12월 6일 하루 만에 소련 탱크 60대를 파괴해버립니다. 혼자서. 1944년 1월 13일 하루 만에 82대 연합국 탱크를 파괴해버렸어요. 1944년 6월 13일 퇴각을 하면서도 몽고메리의 그 영국하고 캐나다군 200대 전차가 저기 노르망디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단독으로 나와가지고 열차하고 뭐 전차하고 뭐 이런 것을 쭉 세워놓고 15분 만에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15분 만에 파괴해버리죠. 그리고 1944년 8월 8일에는 말이에요. 무슨 명령이 내려오냐면 이 비트만한테 지금 300대의 연합군 전차 부대가 내려오니까 8대 끌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한 대당 30대 이상의 탱크를 부수라는 거예요.
독일 전세가 기울었고 전차 수도 당연히 부족했죠. 하지만 미군을 1대 30으로 대항할 만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너 수준이면 1대 30으로 싸울 수 있잖아. 응?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결국은 혼자서 그 수도 없이 많은 영국하고 미군 탱크를 때려 부쉈던 이 비트만이 결국은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캐나다군 탱크에 맞아갖고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날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독일군 탱크 에이스 순위 제 4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4등이에요. 4등의 탱크 에이스가 이 정도니까요. 1등인 쿠르트 크리스펠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은 일당 168대를 때려 부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노르망디에서 파리로 들어가는 250km 전후를 뚫는데 무려 2달 반이나 걸렸다고요. 메가더에 미군하고 저기 그 유엔군이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서울로 들어오는데 일주일 걸렸잖아. 근데 얘네는 노르망디에서 파리로 들어가는데 2달 반이나 걸렸다고요. 얼마나 막강하게 독일군이 싸워댔는지. 얘네도 영국에서 상륙하기 전에 10개월 이상 탱크 조정 연습 다 거쳤어요. 미군도. 미군이 바본가? 근데도 이렇게 깨졌다. 그래서 독일 탱크 한 대당 연합군 탱크가 1.5, 1.6 정도 돼요. 독일 탱크하고 소련 T-34가 붙어갖고 싸운 게 1.3대쯤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 탱크의 수준이 소련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 평균을 깎아먹죠. 그렇게 됐다. 이거 전투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뭐 독일의 그 미군의 탱크는 개판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타이거 탱크 한 방 쏴버리면 바퀴 휠이 확 풀어지거나 장갑이 뻥 하고 뚫려버린다고. 내부에 불이 타고 포탑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대로 된 좀 M4 셔먼 4 탱크가 들어온 게 1944년 11월 달이라고. 그리고 나서 1945년 1월 달 벌지 전투에 이 탱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 조금 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독일도 이미 전세가 이미 다 기울어져 있었죠. 영국군의 버나드 몽고메리는 이거 멍청이죠. 이 영화 머나먼다리라고 있어요. 영화 머나먼다리로 유명한 마켓 가든 작전을 만들어냈는데 네덜란드 후방에 공수부대를 보내겠다 이거야. 그래서 공수부대를 보냈는데 2,000개의 수송기에 35,000명의 공수부대원들을 떨어뜨렸어. 근데 독일군 그 점령기에 떨어뜨린 거야.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서 뭐 최다 총 맞아 죽었잖아. 이렇게 불쌍해. 게다가 그때 빨간 베레모 썼다 그래갖고요. 영국 낙하산 부대가 빨간 베레모 썼다 그래갖고 붉은 악마라 그랬거든. 붉은 악마라고. 그 붉은 악마를 갖다가 참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죽어버린 거야. 영국군들이 3,300명이. 게다가 떨어뜨린 보급품은 또 독일 사령부 주변에 떨어졌어요. 아인트호벤에 간신히 투한 미군 같은 경우는 갈 곳을 몰라 헤매다가 매복 독일군들한테 여기저기 몰살을 당했고 공식 자료만 영국군 1만 명이 죽었습니다. 1만 명 중에 2,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7,000명 이상이 포로가 됐고 땅에 내려온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4만 명 이상의 군인이 들어왔는데 영국하고 미군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1만 5천 명이 죽고 1만 명이 포로로 잡힌다고요. 이렇게 일도 엉망진창으로 했어요. 연합국이라고 하는 애들이. 에휴, 참. 노르망디 작전 출발했을 때 말이에요. 독일군이 11개 사단을 보냈습니다. 조금 보냈죠. 동부전선에는 228개 사단이 배치가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소련이랑 너무나 많이 싸웠지. 서부 전선은 텅텅 비어 있었고 말이야. 그러니까 패튼이 노르망디에 상륙하자마자 마치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 하듯이 막 탱크를 타고 프랑스를 질주를 했잖아요. 그 아이젠하워가 놀라갖고 야 보급선이 늦어지니까 잠시 멈추라 그럴 정도로 이렇게 탱크 타고 막 드라이브를 했다고. 이 패튼이 뭐 싸울 사람이 없어야지. 독일군은 다 퇴각하고 있는데 동부전선 외에는 저항하는 독일군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장성급들의 그 이런 들뜬 자세가 일반 병사한테도 보편적이었고 이 패잔병만 소탕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노르망디에 들어왔던 애들이에요. 얘네가. 근데 얘네가 9월 1일 독일군을 처음 만납니다. 이 패튼 대전차 군단이 거기서 403대의 탱크를 잃어버립니다. 1000대 이상의 군용차가 파괴당해버리고 대포도 37문이나 파괴당하고 못 살겠다 그래갖고 4만 명 이상이 사고 질병의 병명으로 후방으로 이송됐고 5만 5천 이상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패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거대한 병참선을 뒤로하고 퇴각하면서 그 저항하던 독일군을 상대로 상상하기 어려운 졸전을 이탈리아에서만큼이나 벌이고 앉아있었다. 이 공중폭격이 그때 없었으면 패튼마저 죽을 수도 있었어요. 미군은 각지에 혼비백산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서쪽에서 퇴각하는 고참 미군하고 동쪽으로 진격하는 신참 미군이 서로 만나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지고 이게 벌지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 참가하기 이전에 패튼 기갑부대의 현 주소였단 말입니다. 12월 16일 날 얻어 터질 만큼 얻어 터져 기진맥진한 패튼이 벌지 전투에 합류를 해요. 여기서 미군이 후퇴하고 항복을 거듭하다가 9만 명이 사상당하고 탱크도 또 733대나 잃었습니다. 이게 북부 프랑스하고 벨기에 아르덴에서 벌어진 전투를 벌지 전투라고 하는데 포탄에 맞아서 탁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갖고 벌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일군이 강력하게 전격적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미군이 단 이틀 만에 전선 80km를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항복해버렸죠. 그래서 전선이 움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벌지라고 붙었다 이 말이야. 솟았다 이거지. 이 전투에 아이젠하워 몽고메리 패튼이 총출동하게 돼요. 이 전투에. 독일군이 이제 무기도 없고 보급품도 이제 한도에 달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의 미군하고 독일군 6만 명이 서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독일 탱크도 554개나 파괴가 됐어요. 하여간 미군이 되게 놀랐죠. 이거 패잔병을 소탕하러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미군의 전쟁 역사 중에 가장 두 번째로 많이 사망자가 나온 전투였단 말이에요. 이게 미군의 졸전에도 불구하고 처칠은 이걸 미군 최대의 전투라고 불렀고 그랬습니다. 이 전투는 1945년 1월 25일 독일 쪽에서 전투를 중지하겠다고 일방선언해버리고 나서 끝이 난 거예요. 물러나기로 한 거예요, 독일이. 패튼이 이 기회를 잡아서 바스토니 남쪽으로 탱크를 들이밀었지. 그리고서 또 이겼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지금 헤르손에서 하는 행동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이미 퇴각하고 난 뒤에 들어왔으면 지가 승전이라는 거야. 참 정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도무지 얼굴이 새빨간지 역사가들이 아리덴이 그 춥고 눈비가 내리고 그 기후가 좀 안 좋아서 미군이 좀 잘 못 싸웠다 이따 식으로 또 다시 또 변명을 해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미군의 전투가 실은 거의 끝나가는 전쟁에 밥숟가락 얻는다고 다 알고 있었어요. 미군 장성들이. 그래갖고 매일 전투하면서도 독일군이 왜 이렇게 저항을 하지? 왜 항복 안 하냐? 자꾸 그랬어. 그러니까 유럽에 쟤네가 들어온 거는 전쟁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점령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미군은. 근데 아닌 거야. 1년 넘게 독일이 자기네들한테만 대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미치겠는 거지, 그죠? 벌지 전투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바스토니에서 항복 최후 통첩을 들고 왔는데, 독일군이 항복하려고 그러나 보다 읽어봤더니 항복하라는 거야. 에? 아니 퇴각하는 패잔병들한테 항복 문서를 받는 이 군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그래갖고 응답을 보냈어. 연 먹어라고. 딱 한 단어를 보냈습니다. 독일 사령관한테. 그 사람이 이제 안토니 맥클레이프라고 하는 준장이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 아주 뭐 패튼한테 되게 칭찬 많이 받고 이제 소장으로 진급까지 하고 그랬어요. 엿 먹어라 이런 그 응답 보냈다 그래갖고 하여간 이 퇴각하는 군한테 항복 최후 통첩을 받는다는 건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냐고. 이게 그 쪽팔리는 걸 이 미군이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헐리우드는
참 이런 건 전혀 알려주지 않고 참 노르망디에서 1,500명만 죽었잖아 미군이. 그리고 벌지 전투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죽어요 미군이. 이 전투만 홍보하고 있어요. 80년 이상을 홍보하고 자빠졌어 얘네들이 미군이. 예? 이 정도가 얘네들한 미군한테는 최대의 전쟁인지 몰라도 동부 전선에 비하면 이게 아이들 전쟁놀이 같은 거잖아요. 응? 소련군 같은 경우는 한 전투당 수만에서 수십만 명까지 죽었단 말이에요. 동부 전선에서만 80여 번의 전투를 치렀다고요. 대전투를, 그것도 작은 전투 빼고 다 작은 전투는 뭐 600번 넘어가고요. 대전투만 80번을 치렀다고. 근데 작은 전투 다 따져봐야 미군은 20번 정도도 채 안 돼요. 19번 전투했나 그랬어. 이게 비교 불가능한 거죠 이게. 응? 그리고 다 이겼다는 거야. 매일 이기는 얘기만 하고 앉아있다. 니네가 언제 이겼니? 영화 속에서만 이깁니다 미군은. 이 퓨리 같은 영화도 말이에요. 고작 셔먼 탱크 4대 끌고 가거든. 셔먼 탱크에 독일 타이거 전차가 맞아갖고 망가졌다는 소리는 그런 건 역사에 없습니다. 이거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셔먼 전차가 불타는 셔먼 전차만 수백 대였지. 어디다가 개뻥을 쳐 그렇게. 퓨리 같은 거는 전쟁 영화가 아니라 후퇴하는 독일군을 꽁무니 쫓아가는 그런 영화였어요. 예? 이미 뭐 패전을 다 앞둔 군인들 꽁무니 쫓아가면서 얻어 터진 주제에 무슨 그렇게 말이 많냐고. 전쟁 거의 다 끝나가는 전쟁 3년이 지난 다음에 가까스로 점령하러 들어온 주제에 이게 이제 미군이 전쟁하는 방식이거든요. 대신 영화 속에서는 무조건 헛꿈만 꾸게 만드니까 대중들도 유럽을 소련이 아니라 미군이 해방했다고 하는 엉망진창의 역사 왜곡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예, 전투에 연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다른 주제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